이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올해 1, 4분기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92%를 기록하며 정부와 시장의 예상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전망치였던 5.2%와 시장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치의 중간 수준이었던 5.05%를 모두 밑돌며 성장세가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푸어스의 인도네시아 현지 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하여 무디스, 피치와는 달리 아직 투자 비적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S&P의 인도네시아 국가신용평가 등급이 현 수준인 BB+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발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하여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되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스파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자금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음에도 구체적 결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인 146조 5천억 루피와 미화 기준 110억 불 상당의 투자 유치를 실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환경의 편의성 측면에서 경쟁국들 대비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뱅크가 발표한 사업하기 편한 나라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총 189개국 중 인접국가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보다 낮은 109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최상위에 위치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18위,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49위와 9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 선결 과제 중의 하나로 투자 적격에 해당하는 국가 신용 등급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푸어스가 이번 달 인도네시아의 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P는 아직 인도네시아 국가신용 등급을 러시아 및 헝가리와 같은 BB+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적격 등급의 한 단계 아래에 해당합니다.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인도네시아 국가신용 등급을 각각 지난 2012년 그리고 2011년에 투자 적격 등급인 BAA3와 BBB-로 상향 조정하였지만 S&P만이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투자 비적격에 해당하는 국가신용 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S&P는 작년 5월 실시되었던 평가에서 인도네시아 국가신용 등급을 BB+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S&P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이번 주 특별히 소집된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등급 상향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경제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지방정부에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의 12번째 경제정책 패키지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번 정책 패키지는
사업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실시하게 될 이번 정책 패키지는 3,000개에 달하는 지방정부 규제의 철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월드뱅크가 발표한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국가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를 적어도 40위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에는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5월 12일 미달러당 13,295루피아로 종가 기준 5월 4일 대비 55루피아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미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졌고 지난 4일 발표된 인도네시아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92%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한 달간 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3,250루피아 수준이 상향 돌파되면서 이제는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8.3원 상승한 1,16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1,172.6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지난 3월 17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등을 이끌었던 달러화 강세 및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 양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5월 12일 8.79원으로 전주 대비 0.05원 상승하면서 미달러화 대비 원화의 추가 약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5월 12일 7.86%로 마감하면서 전주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차익 실현성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하되며 이 가격 조정 기간이 연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5월 12일 4,80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 4일 대비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4조 8천억 루피아에서 6조 9천억 루피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디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동남아 경제 공동체 국가연합, 즉 AEC의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즉 BP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1년간 근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2,800명 수준으로 작년 동월의 14,000명 수준 대비 약 6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 관련 방문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수리아민 통계청장은 설명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하여 향후 4년 내 완공을 목표로 819조 루피아,
미화 기준 622억 달러 상당 규모의 30개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 중에는 남부 수마트라의 트랜스 수마트라 고속도로 8개 구간과 자카르타의 LRT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IPI, 즉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원의 경제 전문가인 라티프 아담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국으로부터 전문가와 근로자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인도계 외국 투자자들은 자국으로부터 근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건설 이외에도 발전소와 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자국의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동남아 경제 공동체, 즉 AEC 역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증가를 촉진시킨 원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비슷한 기술을 가진 자국 내 근로자의 일자리 기회를 뺏어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인 한이프는 AEC의 출범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11년 7만 7천 명에서 2015년 6만 9천 명 수준으로 지난 5년간 감소하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AEC 출범 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8개의 전문직과 12개의 산업 분야의 제한된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다한 비용과 규제, 제한, 악명 높은 지방정부 조례인 페르다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들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투자를 저해하는 3,000개의 지방정부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조례인 페르다에 규정된 상당 부분은 필요가 없거나 중앙정부의 규제에 위반됩니다. 결국은 고비용 문제를 유발시키는 등 기업가들에게 투자의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실행감시위원회, 즉 카페페 5대의 아궁 파무디 의장은 이러한 지방정부 조례가 고비용 경제구조의 원인을 제공하며 경제활동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례는 회사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과 지방세 명목으로 지출하도록 하거나 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실행감시위원회가 조사한 507개의 지방조례 중 절반 이상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이 조례들은 중앙정부의 규정과 불일치하거나 법률적 강제력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5,560건의 지방조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 등 많은 외국계 회사들의 공장들이 위치한 까라왕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하는 지방조례가 있습니다. 주요 산업단지 내 위치한 회사들은 숙련도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거주민을 60% 이상 고용해야 하며 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 발효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차별을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7월까지 3,000개의 지방 조례를 정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복잡한 투자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는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커머스나 전자화폐와 같은 전자적 지급수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포함한 비현금 거래에 대하여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 담당 뿡기 국장은 이미 이커머스 업계에서 사용 중인 지급수단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자적 지급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거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마무리하고 5월 중에 발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중앙은행은 통신회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마무리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뿡키 국장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브랜치리스 뱅킹으로 알려진 중앙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즉 금융적 포용을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랜치리스 뱅킹 프로그램은 이머니나 선불카드의 사용을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20여 개의 은행과 통신회사, 결제 서비스 회사들이 3,680만 건의 각종 전자화폐를 발행하였으며 거래 건수도 5,070만 건으로 금액은 4,921억 루피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로날드 와스 부총재는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미 허용된 각종 전자화폐 수단의 최대 잔액 한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최대 허용 금액은 겨우 500만 루피아에 불과합니다. 최대 허용 금액이 높아지면 정부는 전자화폐 이용자들에게 500만 루피아 이상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희망가족 프로그램은 새로운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입니다. 더 많은 은행들과 통신사들이 전자화폐 관련 신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신상품을 이용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BLT, 즉 현금 보조 제도 방식의 일환으로 전자화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BLT는 2014년 11월 연료보조금 폐지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현재 저소득층에 속하는 1,55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소득 분배 복지제도입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 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10주년을 맞아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등 방위산업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사안 이외에도 교육과 투자,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 방안들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계 10대 제조업 국가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약 2,200여 개의 한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양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간의 새로운 경제 협력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 do